자, 사실 요즘 정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바로 우리 K방산 얘기예요. 자, 보면은 중동에서는요, 요격률로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천공투, 우리 한국형 방공체계 이 천공투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있죠. KF-21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군 관계자들이요, 저렇게 너도 나도 탑승을 해보면서 이거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 국산 잠수함은 어떻냐? 자, 캐나다에서 60조 사업, 무려 60조에 달하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최종 경쟁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특히 이 천공투가 지금 중동에서 거의 난리예요. 빨리 달라고. 지금 줄 서 있죠. 예. 22년, 23년, 24년 순차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22년도에는 UAE의 4.2조, 그다음에 23년에는 사우디, 네. 사우디의 4.3조, 그다음에 그 24년도에는 그 이라크에 또 3조 7천억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계약을 했는데 네. 지금 뭐 그 순차적으로 도입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UAE에서 시험 발사 성격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의 전쟁 때문에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사실 K9 저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중동전에서 또 이 천공2 그러니까 네.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고도는 한 15내 25km 정도 되는데 대비되는 것이 우리가 비싸게 싸운 패트리어트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요격을 잘했다 이렇게 소문나니까 지금 UAE부터 시작해 우리 추가로 해달라 뭐 사우디, 이라크 이런 데 빨리 달라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구미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네. 원자재가 부족해요. 원자재가. 원자재가? 원자재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튼 뭐 지금 우리가 지해공 무기 중에 대표 선수들이 지금 네네. 역할을 하고 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또 뭐 KF-21 네네. 잠수함 여기다가 또 지대공 미사일까지. 그래서 요즘 뭐 방산 얘기하면은 상당히 뿌듯해요. 네. 뭐 다른 거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엔 사람을 예. 죽이는 무기라 좀 씁쓸하지만은 아무튼 중동전에서 또 하나 저 스타가 탄생하는 게 천공2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자, 뭐 양면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지에서는 만들고 싶어도 원자재가 없다. 빨리 좀 만들고 싶지만 부족한 상황이다로 거의 몰려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KF-21도 아까 잠깐 나왔거든요. 네네. 이것도 지금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요? 환상적인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네. 이제 무기 개발사에 있어서 무기 개발사 상당수는 피로 쓰여지거든요. 가장 많은 사고가 시험 비행기가 떨어졌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KF-21이 네. 아무 사고 없이 잘 넣었을 때 해외 네티즌이 놀란 게 야, 한 번도 안 떨어졌어?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조작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냐? 계속. 왜냐하면 네네. 전투기를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처음 개발한 나라에서 이렇게 시간표대로 가는 경우는 없고 이게 네. 대표적으로 신뢰도가 높였다는 게 뭐냐면 어. 지난해 4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이브라임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그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이 저분인가요? KF-21 네. 시제 뒤에서 따봉 날리시는 저분. 네. 이 이제 시제기에 탑승해서 이제 비행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시제기. 그러니까 양산기가 아니라 시험 네. 제작기. 그러니까 시험 제작용. 이게 예.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수백 수천 번을 띄우는 시제기에 네. 그 고위급 해외 인사가 탑승했다라는 거를 이제 믿고 탔다는 네, 타서 이제 지금 그 비행도 이제 같이 쭉 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 이만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네네. KF-21에 이만큼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고위급이 탔다는 걸 보면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 이외에도 이제 다른 국가의 고위급 관료들이나 장군들이 탑승해서 시험 비행을 계속 쭉 네. 이어갔다는 걸 보면 아마도 KF-21의 양산이 지금 이제 확정되고 이제 한참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해외 어느 나라 중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용으로 만든 건데 믿고 탈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바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비핵 잠수함 중에 뭐 거의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우리 도산 안창호함인데 이거 지금 캐나다로 가고 있어요. 독일이랑 막판 경쟁도 앞두고 있고요. 저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대충 알아요. 알아요? 예. 아는데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민들도 관심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은 60조 원 규모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에 60조 원 다 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18척에서 12척까지 그것을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왜 관심이 많냐면은 우리가 2022년도에 방산이 조용하다가 2022년도에 173억 불을 달성했어요. 수출을.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인데 폴란드에서 많이 사가지고 그러는데 이때 그래서 야 방산 이제 국가 전략산업을 키우자. 그게 173억 불이면은 171억 불이면 그 113억 불이면은 그때 환율로 해서 한 20조, 21조 정도 돼요. 60조면 3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엄청 놀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것도 이제 세계 최고 디젤 잠수함 건조국, 베스트셀러국 독일하고 마지막 경쟁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동네에서 온 나라에서 다 아주 관심이 많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꺾으면 이번에도 꺾으면 2011년도에도 우리가 독일하고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출할 때 한번 이겼어요. 근데 이건 두 번째 이기게 되면 이제 독일이 상당히 처지는 거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이런 상황이 모멘텀이 마련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한 3월쯤인가요? 제안서는 일단 넣었다고 하고 결과는 뭐 이르면 한 6월쯤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3월 2일 날 제안서 냈고 일부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토의하고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디젤 잠수함의 탑 랭커 둘이 지금 붙어 있는데 잠수함은 뭐 뒷전이고 성능 뒷전이고 산업 경제적인 면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서는 저는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제안서 내는 거는 제안 요구를 그렇게 냈다고. 20%는 잠수함 성능,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산업 경제적인 부분 하니까 이거는 뭐 캐나다가 지금 이 잠수함 12척 사면서 산업 경제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아해하죠. 지금 이 기업들은 죽을 맛이에요. 이게 기본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거 제안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근데 거기서 원하는 건 전 국가적으로 우리한테 뭐 투자를 해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기업들을 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진을 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 뭐 기업이 총공세를 펼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겠죠. 지금 기대하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1월 달에 한번 다녀왔는데 민신 탐방을 캐나다 다녀왔는데 갔다 오셨군요. 그때만 해도 약간 불리하다 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약간 호전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데는 이 기후를 통해서 뭐 에너지 개발 뭐 그다음에 뭐 수소 경제 이런 것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우리가 뭐 확약식도 했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기업이 하는 걸 우리가 딱 키핑해 주겠다. 이제 믿고 해라. 그런 차원에서 총력전 차원에서는 지금 독일보다 약간 앞선다. 그래서 약간 우위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 해군 전문가이신 문근식 교수님이 쭉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K방산이 커가고 있는데 유의미한 수치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홍익범 편집장. 우리가 이제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이 무려 4위에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국제 무기 수출 등을 규모를 추적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라고 있죠. 여기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한겨레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월 6%로 집계가 됐습니다. 6%? 이게 원래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8위 3.6%였던 게 2025년에 4위 6%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지금 이대로면 1위는 뭐 당연히 뭐 단독 1위인 미국이겠지만 42% 그다음에 프랑스 10%, 그다음에 이스라엘 7.8%인데 바로 그 뒤로 6%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4위로 오겠다고 약간 좀 장기 과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거긴 한데 저 기준이 사실이라면은 저거는 뭐 어떤 우리 예상을 여러 해 먼저 앞지른 건데 먼저 앞당긴. 그렇죠. 물론 이게 저게 집계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액면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약간 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K방산이라는 게 요 4, 5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전통 강국들을 추월하고 지금 러시아나 독일은 확실히 제친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장은. 물론 뭐 또 추월 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안정적으로 6위, 10위권에 확실히 들어왔고 이제 6위, 7위권에도 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어떤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쭉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성장할 일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K방산. 그런데 사실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체 이 K방산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저희가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시작은요. 사실 뭔가 이렇게 극비라는 단어 이게 쓰여 있는 쪽지 한 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쪽지에는요. 바로 국산 병기를 만들라. 이게요. 1971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시였던 거예요? 국산 병기를 만들어라 지시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미국 걸 다 받아서 네. 뭐 운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번개 사업을 지시했어요. 번개 사업? 번개 사업. 우리 번개불에 콩트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빨리 만들어라. 빨리. 뭐 기간까지 지정해주고 뭐 미사일 언제까지 소총 언제까지 했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 깨알같이 지시를 해가지고 네네. 국방과학연구소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미국에서 계속 감시하고 너네는 우리 주는 걸 써 이랬는데 그걸 독자적으로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산 소총, 포, 뭐 박격포 이런 걸 개발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이렇게 시간이 빠른 시간에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만큼 했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우리 발전사를 보면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추앙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자주국방을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했단 말이죠. 네. 미국의 이 간섭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소총, 박격포, 치료 이런 거를 했다는 거는 대단한 발상이었고 그것도 거의 비밀리했어요. 네. 지금 같으면은 뭐 너무 매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비밀리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해 하면은 퇴근도 안 하고 했단 말이죠. 비밀리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기초적인 게 네. 됐다. 그래서 예비군 20개 사단 무장할 정도로 소총을 만들어라. 뭐 그래요? 그다음에 포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는 뭐 M16 미국 걸 들고 다니다가 네네. 2학년 때 되니까 M16이 벌었어요. 너무 가벼운 거야. 그거 M16 들고 다니다면 엄청 M1 들고 다니는데 엄청 힘들어요. 뭐 구보하고 그러면 힘든데 네네. 우리 거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아주 이 보람을 그랬군요. 느꼈죠. 이게 이제 번개 사업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번개 사업이라는 게 아까 뭐 번개불에 콩과 먹는다고 하셨을 때 그 번개 그 연말까지 막 만들려고 지시를 빨리빨리 해라라고 내렸다는 건데 이게 아무리 사실 생각해 보면 당시에 좀 미국한테 무기를 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뚝딱 만들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아니 당시에 그 무기를 하나하나 조립을 그러니까 분해해가지고 이걸 조립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걸 전문 용어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예. 역설계를 한다는 건데 말은 되게 쉽죠. 네, 말은 되게 쉽지만 그러니까요.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이걸 완성된 프라모델을 부품을 순서대로 뜯어서 다시 조립해 보라. 네. 절반 이상 조립 못 합니다. 그래요? 이걸 심지어 조립한 예. 사람도. 근데 맨 처음에 아마 이제 역분해를 했던 게 이제 칼빈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60mm 박격포, 그다음에 각종 소화기들을 먼저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을 축적했고요. 당시 ADD 초창기 때는 네. 여건이 안 돼 있고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뭐 도시 전설급 얘기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으나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 이게 영권인지 아니면 노숙자인지 저 모를 정도로 정도로 그랬어요? 그 뭐 집에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족한테도 뭐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빨래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네. 뭐 침실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수자, 네. 거동 수상자로 오해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뢰 실험 같은 걸 하려고 이제 바닷가에 산속에 올라갔다가 여관 하나 잡아놓고 내려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경이 출동해서 싹 포위를 해버렸대요. 묶고 있는 여관을.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누가 봐도 꾀죄죄한 몰골에 산에 아침에 들어가서 밤에 내려오고 그래서 수상하다. 내려오면서 사람들한테 뭐 네. 언제 터졌어? 이제 이번 주에도 예. 터지고 이런 얘기 하니까 당시 신고 정신 투투했던 우리 국민이 여관 주인이 신고를 하면서 네. 이제 군경이 출동했던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청계천 헌책방에 가서 미군 교범을 찾았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무기 교범을? 네, 이게 네. 뭐냐면 원래 이런 교본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파기 처분해야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네네. 그냥 수거업자한테 넘겨주면은 수거업자는 그거를 폐기하지 않고 그냥 헌책방 같은 데 파는데 네. 저도 군사 교범은 아니지만 옛날에 밀리터리에 지금 뭐 지금도 미쳐 지내지만 예. 있을 때
청계천 책방에 가서 네. 미군 도서관에서 용산의 미군 부대 도서관에서 나온 책들을 구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쉽지 않았어요. 2000년대도. 근데 70년대, 70년대에는 더 어려웠겠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해고하면서 이뤄냈던 게 이제 지금의 성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거동 수상자로 신고도 당하고 막 청계천 헌책방도 뒤지고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열의를 다 해서 결국에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내냐? 카빈총이요. 이 카빈총 시제기를 완성해냈는데 홍영표 PD님, 이게 무려 40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예, 불과 40여일 만에 완성이 됐다고 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의지 한국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거군요. 엄청, 예, 40일 동안 예. 그러니까 카빈을 딱 미국 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던 카빈 소총을 완전히 분해해서 이게 어떤 구조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 사실 이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겠죠. 그냥 치수 같은 거 똑같이 해서 똑같이 만들어 조립했는데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나마 카빈 총을 선택한 게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그다음에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총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40일 만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네. 12월 14일에 시제품이 완성이 됐고 12월 14일. 예. 그거를 12월 16일에 청와대에서 시제품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오원철 수석 이분한테 뭐 임자가 내 앞에 앉자 그래서 맞담배를 권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있고요. 상황까지, 네. 그리고 아예 청와대 신관 30평 반지하실에 무기 진열장을 마련해 놓고 아침에 산책할 때마다 보면서 이 뭐 전심을 바뀐 거 보고 뭐 상황 점검 이랬다 뭐 그런 네. 약간 야사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의지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40일 만에 이게 좀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사거리 200km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 이런 메모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기도 정해줬어요. 그때 1975년까지 만들라라는 시기를 정해줬다는데 아니 이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저 지시를 내렸을 때부터 고작 한 4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결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미사일만 좀 지연이 됐어요. 한 3년 더 걸렸는데 아, 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그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만든 사람들이 많대요. 얘기 들어보면은 아까 뭐 거수 수상자로 이렇게 신고도 당하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 엄청나게 셌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장비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언제까지 미국이 의존해야 되느냐. 정말 자주국방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3년 더 걸린 78년 9월 26일 날 이제 3년 더? 네. 이제 8번째 시험 발사 성공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세계 7번째 미사일 보유국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쳐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때 이 미사일 개발을 함으로써 해서 미국으로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 이 미사일 개발하지 마. 지침을 만들고 그랬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 만들면 안 되겠어.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배꼽이 180km. 이때 이제 생겨난 미사일은 나이키 거죠? 어큘리스를 이제 벤치마킹했죠. 아, 미국 건가요? 미국 거. 우리가 같이 쓰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안흥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네. 이때부터 견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 그래서 우리 북한이 1984년도에 탄도미사일 개발했다고 화성5형을 개발했다고 막 대대적인 선전했잖아요. 네네. 이거보다 6년 빨리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이제 간과하죠.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제 이집트에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팔았는데 그걸 수입해 가지고 하다가 이제 개발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배꼽 미사일은 북한보다 6년 먼저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 개발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런 배경에는 사실은 아마 당시에 이런 정세와 맞물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어볼까요? 분노한 시민들도 간첩 색출에 발벗고 나서 수상한 자를 보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여기는 판문점. 이른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푸에블로 호승무원 82명이 돌아왔습니다. 68년 1월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괴뢰 강제로 납치된 지 만 11개월 만에 자유의 땅을 밟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위협적인 그런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이 무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당시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We shall look to the nation directly threatened to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viding the manpower for its defense. 자, 당시에 있었던 이 닉슨 독트린이에요. 이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미사일 개발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데 이때 뭐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 국가는 자기들을 지켜라. 쉬운 말로 그거예요. 알아서 이제 그래, 아시아에서 알아서 지켜라. 하고 그래서 예. 너희들 더 이상 독립해라는 식으로 이제 갑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축소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났다. 뭐 푸에블로프 납치 사건 때는 뭐 자기들 국민들이 그 포로로 될 때는 완전히 폭격한다 해놓고 우리가 뭐 얘기하면은 야 너네 전쟁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자극을 시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군도 철수할 거 대비해야 되자. 이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고 그래서 백곰도 거기 연계된 거고.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백곰 프로젝트가 이거 만들 때 사실 보면 아까 이제 문 교수님 잠깐 설명해 주신 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미국의 눈을 피해서 좀 개발을 했던 건가요? 네, 당시 2006년에 이제 백곰 미사일 개발 계획을 진행했던 이제 이경서 박사와의 인터뷰 기사가 좀 나와 있고 저도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뭐 지금은 이제 결과물이 좋으니까 웃고 넘어가지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구소 만들어야 되는데 안가도 필요하고 미국의 감시를 피해서 한강변의 평범 아파트 지금 한강변이라 그러면 굉장히 저렇게 붐비는데 안가를 만들어 하지만 그때는 강남이 개발되기 본격적인 직전이라 되게 외곽의 한가한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안가 겸 연구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지시가 창문 열지 마라. 커튼 열지 마라. 왜냐면 이제 누가 감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요원들이 와서 이제 감시하거나 보호해 줬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밤에 몰래 이동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대부분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연락하지만 이랬다가 이제 정보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첩보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이렇게 정보가 새 나가잖아요. 아내한테 얘기하거나 딸한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는데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연락도 안 되고 편지도 안 오고 이러니까 네네. 이 박사님이 이제 그 고위 관계자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해서 해외 출장 가 있으니까 찾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얘기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얘기 나와 보니까 이제 그 더운데 이제 창문 못 열게 하니까 땀띠 나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짧게 좀 궁금한 게 아까 이 백곰이라는 이름은 혹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 작가? 그러니까 이제 무기 프로젝트를 지을 때 이름이 나올 때 네. 독특하게 이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이제 소련의 어떤 무기 전투기나 전투기 같은 거 나왔을 때 예. 나토가 코드네임을 따로 지어주거든요. 뭐 미그 21은 피시배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직관적인데 백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겨울에 연구할 때 연구원들이 밖에 나갔는데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눈을 뒤집어 쓰고 딱 멀리서 보면은 저게 사람이야, 백곰이야. 약간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연구원들이나 관계자들끼리 백곰 프로젝트, 백곰 미사일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백곰이 이제 백곰 미사일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져 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음악 하나가 지금 준비돼 또 있을까요?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이 하나 준비돼 있을까요? 네. 나는 곰이다. 네, 이게 당시 지금 화면 보시면 최희준 이제 가수인데 뭐 지금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당대는 뭐 최고의 이제 가수였거든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미스터 곰, 나는 곰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연구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운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백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미사일 이 백곰 개발에 저희가 직접 참여했던 안동만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저희가 이분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가 직접 해봤습니다. 자,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이 미사일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완전 해체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직 ADD 직원의 약 3분의 1을 없앴는데 그 팀이 나중에 아웅산 사태 나오고 난 뒤에 새로 사업계획 만들어라 하니까 구상해 박사라고 사업단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또 원래 해둔 게 있거든요. 백고문 NHK1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NHK2로 바꾸면서 그때 일하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현무라는 이름으로 84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역작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탄생하게 된 그 무기. 지금 우리가 친숙하게 받는 그 무기죠. 맞습니다. 네.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바로 됐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다시 이제 현무2 개발에 돌입을 하게 됐고요. 이때 되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약간 완화돼서 사거리가 300km까지 허용이 됐거든요. 그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이제 현무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네. 2012년에는 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800km까지 늘어납니다. 그때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는데 인터넷 밈이 하나 있는데 예. 야 우리가 미국이 야 한국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지침 800km 늘려줄게. 그러면 미사일 개발하는데 얼마 걸려? 하니까 한국 쪽에서 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5년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했는데 네. 4, 3, 2, 1 하니까 뒤에서 미사일 훅 날아가는 그런 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사거리 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여기에 맞춰서 미사일들을 또박또박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현무 시리즈가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는 네.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사거리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이제 제약이 없으니까 800km 이상의 이제 그 장거리 그다음에 탄도 무게도 거의 벙커버스터 수준으로 갖출 수 있는 현무 미사일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실전 배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현무 5까지. 네. 저 거의 뭐 괴물 미사일이다. 한국판 벙커버스터다라고 불리는 저 자랑스러운 현무 5. 오늘에 다다르기까지 이렇게 역사를 쭉 짚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홍 편집장님. 실제로 이렇게 우리 국산 무기가 혹시 실전에서 그 위력을 보여줬던 사례들도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바로 2010년 예. 11월에 있었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당시에 우리 군의 예. 저기 연평도 지역의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기습적인 포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중 2문이 손상을 입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원들을 대피시켰다가 예. 13분 만인 14시 47분이었죠. 이때 포격을 개시합니다. 딱 세 문인데 예. 그 50발을 북한 쪽에 진지에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또 수리한 1문이 그러니까 4문이 나중에 한 문이 합류했으니까 총 4문이 북한에 이제 반격을 해서 이제 총 80발을 짧은 시간에 사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대응 시간이 13분 정도 걸렸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처음엔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습을 당해서 네. 지금 뭐 일단 인원들부터 대피시켜야 했는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 포 자체의 탄약이 적재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13분 만에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건 굉장히 빨리 한 거고요. 네. 게다가 중요한 게 포격을 먼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입은 차량들은 그 해치가 출입문이 열려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파손이 된 거지 출입문이 닫혀 있던 차량들은 파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예정됐던 방어력도 충분히 검증이 된 거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이 K9 자주포가 성능이 우수하구나라는 게 오히려 검증이 돼서 어떤 수출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자, 정말 K방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작점까지 뿌리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더 성장할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자, 세 분과 함께 K방산의 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